아버지에게 죽임을 당한 오피리아. 그녀의 판타지가 상징하고 있는 것들은 무엇일까요? 그녀는 어떤 잔혹한 현실을 판타지로 봤을까요?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영화 초반에 파시즘과 반란군의 이야기가 나오듯이 이 영화는 당시 스페인의 상황과 맞물려 있는 영화입니다. 영화에서 말하는 파시즘은 간단히 말해서 한 명의 지도자에게 복종해야 하는 획일화된 독재체제입니다. 그리고 이걸 상징하는 인물이 비달입니다. 이 영화 감독의 데뷔작 제목이 크로노스일 정도로 이 영화를 이해하기 위해선 크로노스 신화를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크로노스는 자신의 자식 중 하나에게 왕위를 뺏길 거란 저주를 받고 태어나는 모든 아이를 먹어버립니다. 여기서 나온 크로노스 컴플렉스는 아이들을 부모에게 복종하게 만들어서 아이들의 정체성을 먹어버리고 부모의 분신이 되길 바라는 부모의 욕망을 말합니다. Si tiene que escoger, salve al niño. Ese niño llevará mi nombre y el nombre de mi padre. Sálvelo a él. 비달은 자신의 아버지를 따르면서도 증오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 이유는 크로노스 컴플렉스로 아버지에게 복종을 강요당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말살당한 증오가 함께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Habladurías. Nunca tuvo un reloj. 오피리아가 장미와 가시에 대한 동화를 들려줄 때 비달에게 화면이 넘어가는 이유는 그 동화 속 이야기가 인간의 정체성을 잊고 공포, 죽음, 고통의 파시즘을 물려받은 비달과 닮아있기 때문입니다. 장미는 인간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시는 정체성을 찾지 못하게 했던 파시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비달이 시계에 갇혀있는 모습과 그 시계를 물려받고 또 물려주려고 하는 모습은 Decirle a qué hora murió su padre. 파시즘의 대물림에 대한 역사의식을 은유하고 있습니다. 영화 마지막에 비달의 아들에게 시계를 주지 않겠다고 말하는 모습은 파시즘을 더 이상 사회에 대물림하지 않겠다는 시민들의 선언과도 같습니다. Decirle que yo. Ni siquiera sabrá tu nombre. 참고로 위에서 말한 크로노스는 시간의 신입니다. 그리스어로 크로노스는 시간을 의미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비달은 말 그대로 크로노스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는 크로노스에 갇힌 크로노스와 닮은 인간입니다. 이 영화의 판타지 상징들은 큰 의미와 좁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크게는 사회적, 좁게는 오피리아의 가족안 이야기로 분류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피리아의 엄마는 오피리아에게 드레스를 선물해줍니다. 오피리아의 엄마는 현실 때문에 비달에게 복종하는 인물입니다. 그녀는 크게는 파시즘에 복종당한 인간, 좁게는 가부장제에 복종당한 여성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녀는 딸이 비달에게 잘 보이면 좋겠다며 드레스를 선물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드레스는 크게는 파시즘에 대한 복종을 나타내고 좁게는 가부장제의 아버지에 대한 복종을 나타내는 물건이 됩니다. 나무의 모양이 여성의 자궁 모양과 닮아 있습니다. 이 나무는 크게는 파시즘에 억압받는 여성을, 좁게는 비달에게 억압받는 오피리아의 어머니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파시즘을 말하는데 왜 갑자기 여성을 상징하나 싶으신가요? 크게는 파시즘이지만 파시즘이 가족 내로 들어오면 아버지라는 지도자에게 복종해서 움직이는 가부장제가 됩니다. 이 영화는 파시즘을 오피리아의 가족으로 끌고 들어와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파시즘을 말하면서 남성에게 억압된 여성을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영화는 크게는 파시즘을, 좁게는 가부장제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다시 영화로 와서 나무 안에는 벌레를 먹는 두꺼비가 살고 있습니다. 나무를 자궁으로 보면 자궁 안에 있는 벌레는 크게는 파시즘에 고통받는 오피리아 세대의 스페인 아이들을 상징하고, 좁게는 가부장제에서 아버지에게 복종당하고 있는 아이들의 정체성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런 벌레를 먹는 두꺼비는 인간 개인의 정체성을 뺏는 파시즘을 상징하고, 좁게는 가부장제와 그것들의 상징 비달을 닮아 있습니다. 그리고 두꺼비를 없애 열쇠를 구하는 것과 비달을 없애 동생을 구하는 장면이 유사하다는 걸 봤을 때 황금 열쇠는
좁은 상징으로 비달에게 삼켜질 뻔한 오피리아의 동생을 의미하고 크게는 파시즘에 먹힐 뻔한 다음 세대의 상징이 됩니다. 그래서 비달의 아들에게 시계를 되물려주지 않는 것은 파시즘, 가부장제를 더 이상 되물림하지 않겠다는 것을 은유하고 있는 겁니다. 이 괴물은 비달과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이렇게 의도적으로 공간과 구도 또한 비슷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 괴물의 특성은 아이를 유혹하고 유혹에 넘어간 아이들을 먹는다는 겁니다. 아까 말한 비달의 크로노스 컴플렉스와 닮아 있지 않나요? 아이의 정체성을 뺏고 복종시키는 그들의 욕망이 아이를 잡아먹는 괴물로 형성화되어 있습니다. 영화 속 오피리아가 판타지에서 만나는 괴물들은 크게는 파시즘의 속성을, 좁게는 비달의 괴물적인 모습을 상징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아마도 그 당시에 살던 오피리아의 눈엔 파시즘과 아버지의 모습이 그런 식으로 보였던 모양입니다. 첫 번째 실현을 마치고 온 오피리아의 드레스는 더럽혀져 있습니다. 복종을 상징하는 드레스를 더럽히고 비달이 실망했을 거란 소리를 듣자 오피리아는 웃음을 띱니다. 오피리아의 웃음이 영화에서 몇 번이나 나오는지는 모르겠지만 오피리아는 의사가 말했던 이유 없는 복종, Es que obedecer por obedecer, así sin pensarlo. 그것을 거부하자 웃습니다. 오피리아는 종종 복종을 거부합니다. 특히 동생을 넘기라는 판의 요구를 거부했을 때 가장 큰 대가와 행복을 얻게 되는데요. 그녀는 현실에서 목숨을 잃고 판타지에서 영원한 삶을 살게 됩니다. 이런 이중적인 결과로 영화는 우리에게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져줍니다. 여러분은 어떤 결론을 내리셨나요? 당신은 불복종의 대가로 목숨을 잃지만 다른 의미로 역사와 신념이라는 판타지에서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이 영화가 스페인 내전이 아니라 일제강점기가 배경이었다면 우리가 조금 더 영화의 시선을 받아들이기 쉬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역사와 판타지에서 살아 숨쉬는 수많은 오피리아를 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